세상이라는 거대한 오케스트라 속에서 홀로 침묵을 지키며 인류에게 영원히 기억될 불멸의 선율을 만들어낸 한 천재가 있습니다. 과연 그는 누구였을까요? 어쩌면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고독했던 인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외로움이 단순한 결핍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는 위대한 사상을 낳는 씨앗이 되었다면 여러분은 믿으실 수 있으실까요? 오늘 우리는 이 역설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떠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외로움이나 쓸쓸함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만약 이 고독이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내면의 잠재력을 폭발시키며 더 큰 나로 성장하게 만드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오늘 그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함과인의 삶을 따라갈 텐데요. 바로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그는 어떻게 세상의 소음 속에서 스스로를 고립시키며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했고 그 고독 속에서 시대를 뒤흔든 사상을 꽃피울 수 있었을까요? 니체의 고독한 여정을 통해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의 진정한 가치를 깊이 있게 탐구하게 될 겁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고독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니체의 삶은 어린 시절부터 마치 고독이라는 운명에 이끌린 듯했습니다. 아주 어릴 적 그는 아버지와 남동생을 차례로 잃는 가슴 아픈 상실을 겪게 되죠. 어린 나이에 겪은 이 크나큰 슬픔은 그의 내면의 깊은 그림자를 들이왔고 병약한 체질까지 겹치면서 그는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홀로 책을 버참아 사색에 잠기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마치 세상의 번잡함 속에서 자신만의 작은 섬을 만들어 살았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이미 비범한 지성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학문적으로는 그야말로 천재였습니다. 놀라운 통찰력과 예리한 분석력으로 당대 학계를 뒤흔들 만한 잠재력을 지녔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상은 당시의 주류 학계나 철학계에서는 쉽게 이해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파격적인 시각을 낯설어했고 때로는 불편해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 홀로 다른 방향으로 바람이 부는 듯한 느낌이었을까요? 그의 강단에는 소수의 학생들만이 앉아 그의 깊은 사유를 따라가려 애썼을 뿐입니다. 이러한 소외감은 그에게 깊은 고뇌와 답답함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젊은 시절 그는 당대의 위대한 작곡가 리하르트 바그너를 만나게 되면서 한때는 뜨거운 우정을 나누고 서로의 예술 세계에 깊이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니체는 바그너에게서 이상적인 예술가의 모습을 보았고 바그너 역시 니체의 지성에 감탄했죠. 그들의 만남은 마치 두 개의 거대한 별이 충돌하듯 격정적이었을 겁니다. 수많은 밤을 새워가며 예술과 철학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을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러나 이 이상적인 만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바그너의 점차 변화하는 예술관과 니체의 날카로운 비판의식은 결국 큰 충돌로 이어졌고 두 사람은 결국 결별의 길을 걷게 됩니다. 니체에게 이 결별은 단순한 우정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꿈꾸던 이상적인 세계와 냉정한 현실 사이의 깊은 괴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쓰라린 경험이었죠. 마치 스위스 알프스의 고독한 산책길에서 홀로 돌아서는 뒷모습처럼 그의 쓸쓸함은 더욱 깊어졌을 겁니다. 이처럼 니체의 삶은 시작부터 고독이라는 짙은 그림자와 함께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 그림자를 벗어나려 애썼을까요? 아니면 이 그림자 속에서 자신만의 빛을 찾으려 했을까요? 니체는 어쩌면 그 짙은 고독의 그림자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인류에게 전할 빛을 찾아 헤매었던 것 아닐까요? 그의 삶은 고독을 그저 피해야 할 그림자로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기꺼이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 스스로를 단련하는 여정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깊은 숲 속으로 들어가야만 비로소 희귀한 약초를 발견할 수 있듯이 말이죠. 그에게는 운명처럼 다가온 병약함이라는 또 다른 그림자가 있었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그를 괴롭혔던 두통과 시력저하, 그리고 위장병 같은 만성적인 육체적 고통은 마치 그의 그림자처럼 끈질기게 따라다녔습니다. 대학 강단에서 열정적으로 강의를 이어가던 젊은 교수의 삶은 이런 육체적 고통 앞에서 점차 무너져 내렸죠. 결국 1879년 35이라는 젊은 나이에 그는 바젤 대학 교수직을 내려놓게 됩니다. 당시 촉망받던 학자로서 안정적인 상과 명성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니체는 이 퇴직을 통해 세상과의 물리적인 단절을 선택했고 이는 그에게 새로운 사유의 지평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치 낡은 껍질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성장을 준비하는 곤충처럼 말이죠. 이후 그는 유럽 곳곳을 홀로 떠돌기 시작합니다.
스위스의 알프스 산기슭, 이탈리아의 작은 해안마을, 프랑스 남부의 따뜻한 도시 등 기후가 온화한 곳을 찾아 이동했죠. 하지만 그의 여정은 단순히 병을 치유하기 위한 요양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중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외부의 소음으로부터 자신을 철저히 고립시키려는 의도적인 유배에 가까웠습니다. 텅 빈 기차 안에서 창밖의 풍경을 멍하니 응시하는 니체의 모습, 북적이는 시장 한가운데서도 홀로 깊은 사색에 잠겨있는 그의 뒷모습은 그가 스스로 선택한 고독한 여정을 여실히 보여주는 듯합니다. 어쩌면 그는 이 고독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자신과 마주할 수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동굴 속의 수도승처럼 외부와의 단절은 그의 내면을 더욱 깊이 파고들게 만들었죠. 육체는 고통스러웠지만 그의 정신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자유로움과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이처럼 스스로 선택한 고립 속에서 니체의 사유는 더욱 깊어지고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작은 하숙방의 램프 불빛 아래 밤새도록 펜을 놓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러운 육신과 씨름하면서도 인류의 정신을 뒤흔들 혁명적인 사상들을 종이 위에 빼곡히 채워나갔죠. 그의 편지지에 빼곡히 적힌 필사적인 사유의 흔적들은 그가 얼마나 치열하게 내면과 대화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거친 파도가 바위를 깎아내듯 고통과 인내는 그의 사상을 더욱 단단하게 다듬어 갔습니다. 이 시기에 탄생한 그의 가장 중요한 작품 중 하나가 바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입니다. 이 책은 니체의 고독한 사색과 내면의 치열한 투쟁 없이는 결코 세상에 나올 수 없었을 겁니다. 마치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알프스 산길을 홀로 걷는 강인한 의지처럼 그의 사상은 고통과 인내를 통해 더욱 견고해졌던 것이죠. 그의 고독은 단순한 외로움이나 소외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단련하고 기존의 가치와 도덕을 해체하며 새로운 세계를 상상하는 치열한 자기 성찰의 과정이었던 겁니다. 육체적 고통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강인한 의지, 그리고 진리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그를 지탱했을 테죠. 고독은 그에게 고통스러운 유배지인 동시에 가장 위대한 사상을 빚어낸 창조의 용광로였던 것입니다. 그 고독은 니체에게 고통스러운 유배지인 동시에 가장 위대한 사상을 빚어낸 창조의 용광로였다고 말씀드렸죠. 이 치열한 용광로 속에서 마침내 하나의 강력한 무기가 단련되어 나왔으니 바로 니체 철학의 정수라 할 수 있는 초인 사상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과 단절된 채 오직 자기 자신과의 대화에 몰두했던 그 시간들이 없었다면 결코 탄생할 수 없었을 개념이죠. 마치 오랜 침묵 끝에 터져나오는 우레와 같은 외침처럼 그의 고독은 인류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불꽃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니체가 말했던 초인은 과연 어떤 존재였을까요? 혹자는 그저 강하고 지배적인 인물을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니체의 초인은 단순히 육체적 힘이나 권력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인간이 스스로를 넘어서고 오랜 시간 굳어진 도덕적 기준이나 사회적 가치들의 의문을 던지며 그 너머에 자신만의 새로운 가치를 세워나가라고 말하는 일종의 격렬한 자기혁명에 가까웠습니다. 기존의 모든 가치를 해체하고 그 폐허 위에서 오직 자신만의 척도로 삶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니체가 꿈꾸었던 초인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초인 사상은 고독한 자기 성찰의 결과물입니다. 세상의 평가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오롯이 내면의 깊이를 탐구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창조할 수 있다는 믿음 말입니다. 니체는 이를 위해 망치로 철학하기를 주장했습니다. 마치 조각가가 망치로 거친 돌덩이를 깎아내듯 우리 안에 내재된 나약함과 기존의 낡은 가치들을 스스로 부수고 새로운 자신을 빚어내야 한다고 역설했던 것이죠. 그에게 고독은 이러한 자기 파괴와 창조를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자 가장 강력한 도구였던 셈입니다. 외로움과 단절이 그에게는 더 이상 고통스러운 족쇄가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신을 벼려내고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오롯이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는 강력한 도구, 말 그대로 무기가 되어 주었죠. 마치 고요한 밤하늘 아래 홀로 빛나는 별처럼 그는 고독 속에서 자신만의 빛을 찾아내고 그 빛으로 인류의 정신을 일깨우려 했던 것입니다. 니체의 얼굴에 드리워진 깊은 그림자 속에서도 번뜩이던 그의 눈빛은 아마도 이러한 통찰과 깨달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의 사상은 텅 빈 도화지에 새로운 세상을 그려나가는 듯한 상징적인 이미지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기존의 색깔과 형태를 모두 지워버리고 오직 자신만의 색채로 삶의 의미를 채워나가는 용기 말이죠.
거대한 자연 앞에서, 예를 들어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알프스 산맥의 고요 속에서 니체는 자신의 사상을 외치고 또 외쳤을 겁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을 극복하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야 한다는 너무나도 강렬하고 전율적인 메시지를 말입니다. 그의 고독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자신을 단련하고 새로운 사상을 창조하는 무기가 되어 인류에게 가장 깊은 통찰을 선사했던 것이죠. 그렇게 니체의 고독은 인류에게 깊은 사유의 씨앗을 뿌리는 위대한 무기가 되어 주었죠. 하지만 그의 사상이 세상에 던져진 방식은 때로는 오해와 비극으로 점철되기도 했습니다. 니체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철학의 탑은 그 스스로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해석되고 휘둘리며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됩니다. 마치 거울에 비친 상이 왜곡되듯 그의 날카로운 통찰은 당대의 복잡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잘못 읽히곤 했죠. 특히 그의 사상을 가장 가까이서 접했던 여동생 엘리자베스의 역할은 니체 철학의 비극적인 오해를 불러온 핵심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오빠의 병약함을 틈타 그녀는 니체의 원고들을 자신의 입맛대로 편집하고 출판하며 민족주의적이고 반유대주의적인 색채를 더 씌웠습니다. 니체가 평생을 통해 비판했던 획일적인 가치와 맹목적인 증오에 그의 사상이 이용되게 만든 셈이죠. 니체는 개인의 자유와 초월을 외쳤지만 그의 여동생은 이를 집단의 우월성과 권력의 정당화 도구로 둔갑시켜버렸으니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운명일까. 결국 니체의 철학은 훗날 나치즘의 이념적 토대로 오용되는 불행한 역사를 겪게 됩니다. 고독 속에서 순수한 진리를 탐구했던 한 철학자의 외침이 세상의 소음 속에서 어떻게 변질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섬뜩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그가 세상의 모든 가치를 해체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라 했던 메시지는 특정 집단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잔혹한 도구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홀로 고군분투하며 쌓아 올린 그의 사상이 정작 본인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악용된 비극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고독의 그림자일 겁니다. 이러한 오해와 더불어 니체의 말년은 더욱 처절한 비극으로 치닫습니다. 1889년 이탈리아 토리노의 거리에서 한 마부가 말을 채찍질하는 모습을 보고는 돌연 정신착란을 일으켰다는 일화는 너무나도 유명하죠. 그는 쓰러진 말에게 다가가 목을 끌어안고 울부짖으며 어머니, 저는 바보입니다.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그의 정신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이후 10년 넘게 정신병을 앓다가 결국 1900년 쓸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평생을 고독 속에서 치열하게 사유했던 한 천재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비극적인 모습이었죠. 텅 빈 방에 홀로 남겨진 듯한 쓸쓸한 이미지, 흐릿한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하는 그의 노년은 고독이 때로는 세상과의 단절로 이어져 오해를 증폭시키고 한 개인을 비극으로 몰아갈 수도 있다는 씁쓸한 진실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의 비극적인 삶과 사상의 오용에도 불구하고 니체가 평생을 바쳐 홀로 싸우며 얻어낸 고독의 가치는 인류에게 거대한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고독은 때로 우리를 미치게 만들 정도로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우리를 가장 위대한 자신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역설적인 메시지를 그의 삶 전체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시선과 타인의 기대, 그리고 기존의 모든 가치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홀로 서는 용기. 그것이 바로 니체가 우리에게 보여준 고독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의 고독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대를 앞서간 통찰을 얻기 위한 치열한 자기 극복의 투쟁이자 인류의 정신적 지평을 넓히기 위한 고독한 실험이었습니다. 우리는 니체의 삶을 통해 고독의 양면성을 극명하게 마주하게 됩니다. 고독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키고 때로는 비극으로 이끌 수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를 발견하며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완성시켜 나가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현대사회에서 혼자라는 것이 종종 불안과 결핍으로 여겨지곤 하죠. 하지만 니체의 삶을 통해 우리는 고독이 결코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재정해야 하고 내면의 힘을 기르는 가장 강력한 시간이 될 수 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고독을 통해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나고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을 구축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니체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아닐까요? 너 자신이 되어라. 이 간결하지만 강력한 메시지는 결국 고독한 사유의 시간 속에서 시작되는 진정한 자기 발견과 성장을 촉구하는 외침입니다. 우리는 과연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무기로 만들 수 있을까요? 니체처럼 고독을 무기로 삼아 시대를 바꾼 또 다른 인물들의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고독한 영웅의 이야기를 찾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